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텍스트 중에 145쪽의 우정의 종류 참고할 서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스코스 윤리학입니다. 번역은 강상진 씨가 했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스 윤리학은 한 번쯤 여러분 들어봤을 수도 있겠죠. 다른 아마 교양 과목 관련해서 요 뭐 고전 읽기라든지 뭐, 그런 강좌에서 아마 들어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많은 뭐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행복 철학과 관련해서 그죠? 또 정치학 내용도 나오고 또 뭐 다양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보면은 우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우리 텍스트에서는 거기서 이제 발췌한 부분인데 우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 내용 중에서 우정과 관련된 부분은 어, 여기 그렇게 많지는 않고 다른 내용이 많습니다. 우정과 관련된 부분은 뒷부분에 31분인가 뒷부분에 좀 나오거든요. 시간 관계상 다 보지를 못하고 제가 우정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발췌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체는 끝없는 힘의 의지 추구를 통해 위버맨시로 거듭날 것. 니체는 이제 위버맨슈는 여러분 알다시피 독일어입니다. 원래 맨슈라는 단어 자체가 인간이거든요. 사람이나 인간을 맨슈랍니다. 독일어로 위브라면 이제 전치사로도 쓰이고 접두어로도 쓰이는데 뭘 초월한다. 영어로 하면 오버하고 비슷한 뭐 뜻도 있지만 많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위버맨시는 우리말로 보통 초인이라고도 번역하죠. 그래서 니체의 생철학, 니체나 여기 나오는 칸트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철학자들이니까 행복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죠. 는 도덕적 의무를 따르는 삶을 추구할 것. 러셀은 의지와 용기, 명랑함을 행복의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수한 철학적 행복론을 거슬러 올라가면 맨 앞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대작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정치학을 통해 행복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왜 추구해야 하며 어떻게 추구해 나갈지를 논했죠. 그런 그의 행복론은 오늘날 단순 철학 영역을 넘어 자기계발서, 심리학, 처세서 및 각종 행복 관련 서적들의 첫머리를 수놓고 있는데요. 대체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이 뭐길래 오늘날까지도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는 걸까요? 한번 만나보시죠.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서양 윤리학의 토대가 된 책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이 세운 학교에서 한 강의 내용을 묶은 것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삶의 궁극적 목적을 행복이라고 했어요. 그 논의를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인간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죠. 먹고 살기 위해 직업 활동을 하고요. 즐기기 위해 취미 활동을 합니다. 이 다양한 활동들은 모두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컨대 운동의 목적은 건강이며 재테크의 목적은 돈이고 군사훈련의 목적은 승리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마다 다양한 목적을 지니고 있죠. 그렇다면 이 목적들은 제각기 흩어져 추구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죠. 각 목적들을 패키지로 묶어 위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가령 고3 학생이 모의고사 문제를 열심히 푸는 목적은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일 거예요. 수능을 잘 보려는 목적은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일 거고요. 원하는 대학에 가려는 목적은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일 겁니다. 또 원하는 직업을 가지려는 목적은 명예나 높은 연봉 혹은 자아실현이나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겠죠. 이렇듯 각 활동의 목적은 더 높은 목적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위계의 메커니즘을 받아들인다면 상위 목적은 하위 목적보다 더 추구할 만한 것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목적의 목적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행복이라는 최종 목적을 만나게 될 거라고 보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좋은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자 목적들 중에
최고의 목적이라는 뜻에서 최고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행복이자 최고선을 그리스어로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데요. 어원적으로 에우는 좋은 상태, 잘하는 상태를 뜻하고 다이모는 신적인 존재나 힘을 뜻하죠. 그러니까 에우다이모니아는 신적 존재나 힘이 돌보는 좋은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어원적 의미를 수용해 그리스인들은 행복을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죠. 바로 행복을 최고선이라고 번역할 때 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몇몇 단어가 나중에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읽어 나가실 때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선은 그리스어로 아가토스라고 하는데요. 아가토스에는 도덕적 선함이라는 뜻도 있지만 좋음, 훌륭함이라는 뜻도 있어요. 왜 한자어 선에도 착할 선, 좋을 선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영어 굿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두 뜻은 때론 같이, 때론 다르게 쓰이죠. 예컨대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할 때는 좋음과 착함의 뜻이 어느 정도 같이 들어가 있지만 그 노트북 참 좋아 할 때는 착하다는 뜻이 아닌 기능적 훌륭함만을 가리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할 당시 아가토스는 착함보다는 좋음이나 훌륭함의 무게가 더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아가토스를 선이 아닌 좋음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왜 행복을 최고 좋음이라고 했을까요? 그는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바로 완전성과 자족성 때문이에요. 먼저 완전성은 행복이 그 자체로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목적만이 될 수 있을 뿐 다른 목적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건데요. 가령 우리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행복해지려고 하지 않죠. 행복해지려고 돈을 법니다. 행복보다 상위의 목적은 없어요. 그 다음 자족성은 행복이 오롯이 그 자체만으로 삶을 선택할 만한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즉, 행복 이외에 굳이 다른 좋음을 추구하지 않아도 충분한 삶의 동기가 된다는 거죠. 행복하기만 하다면 모든 것이 충족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최고 좋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행복이란 말은 여러분 정신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 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에 따라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디에 가치를 두냐에 따라서 또 행복도가 달라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행복은 우리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또 우리가 뭐 꼭 목적으로 내세우지 않더라도 어쨌든 추구하는 방향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복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시간 관계상 내용을 보다가 우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이처럼 완전하고 자족적이라는 이유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최고 좋음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때문에 이 목적론적 세계관에서는 부, 건강, 명예, 우정 등을 향한 모든 활동은 결국 행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렴이 되고요. 이 최고 좋음인 행복이 하위의 모든 목적들의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문 분야에서도 부를 위한 경제학, 건강을 위한 의학, 승리를 위한 군사학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최고 좋음의 학문인 윤리학이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윤리학에서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좋고 훌륭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즉,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할 때의 좋은 사람이란 좋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끝까지 추구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김없이 또 정보가 나오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무엇인지 살펴보기에 앞서 일단 세간에 통용되는 행복론을 두루 검토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이 그가 살던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바로 부와 명예 그리고 쾌락적인 삶을 살면 행복할 거라는 통념이죠. 이 중 먼저 쾌락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술과 음식,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행복에 많은 것이 포함이 되니까 그죠? 그러면 낼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윤리적 목표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 했어요. 이는 구체적으로 말해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좋은 사람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것이 목표라는 건데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곧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했죠. 좋은 사람이 되는 구체적 방법은 앞서 말했던 성격적 탁월성들을 실천적 지혜와 함께 습관화하고 이 습관화된 성격적 탁월성을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발휘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탁월성이 습관화된 사람은 딱히 노력하지 않아도 자신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타인의 좋음을 증진하기에 이미 좋은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좋은 사람이 모여 구성된 공동체는 자연히 탁월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죠.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은 이처럼 그저 자신의 좋음을 추구했을 뿐인데 이것이 곧 이타적 행위이자 정치적 행위가 되어버린다는 점에서 유니크한 윤리학입니다. 이기적 행위와 이타적 행위를 철저히 분리해 타인에게 봉사하며 살아라도 아니고 남한테 잘해주려고 애쓰지 마라도 아닌 굳이 한 측면을 부각하기 위해 다른 측면을 지울 필요가 없는 종합적 윤리학이라고 할 수 있죠. 더불어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의 좋음을 넘어 공동체의 좋음으로서 정의와 우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차례대로 한번 볼게요. 먼저 정의입니다. 정의는 타인과의 관계를 함축하는 품성 상태를 말해요. 나 혼자 탁월성에 도달해 행복하면 되지. 뭘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 신경 쓰며 살아야 되냐고 할 수 있겠지만 혼자 생존할 수 없는 인간이 지속 가능한 행복에 머물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질서 속에 있어야만 하죠. 그리고 이 올바른 질서는 정의에 의해 보존됩니다. 정의로 번역한 원어는 디카오시네로 옳음이나 올곧음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 옳음으로서의 정의는 나와 타인이 함께 도달해야만 올바른 질서로서 성립이 되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정의를 보편적 정의로서 법적 정의와 개별적 정의로서 공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가 법적 정의를 보편적 정의라고 한 것은 단순히 내 생활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정의를 발휘하는 것이 아닌 최대한 많은 공동체 구성원에게 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일 거예요. 법은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좋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에 한 개인의 정의가 다른 누군가의 불이익이 되지 않게끔 내적 논리를 구성하려고 하죠. 이러한 법이 개인 간 정의를 매개해야 보편적 정의가 달성되고 올바른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개별적 정의로서 공정은 뭘까요? 공정으로 번역한 그리스어 이소는 양적 동등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동체 구성원 각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몫을 갖고 있는 상태를 말하죠. 반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불공정을 좋은 것을 마땅한 양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계기가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란 재화나 명예 같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에 관해 그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공적 기여에 비례해 재화나 명예를 획득할 수 있는 정의로운 분배에 관해 또 거래나 교환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처벌에 관한 논의를 해두었죠. 그렇다면 공동체의 조언과 관련해 우정에 관해서는 어떤 논의를 남겼을까요? 자, 우정에 앞서 정의에 대해서 이제 니코마스 윤리학의 내용을 일부 소개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이렇게 물론 뭐 좋은 점도 있지만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느끼고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는 때도 있지만 이렇게 특히 정치적으로 제일 문제가 이제 정치인들이죠. 그렇죠? 정치인들이 오히려 어, 사회를 조화와 화합으로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표를 의식해서 이해득실을 따져가지고 오히려 국민을 이간질하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그게 가장 문제고 이 정의와 관련해서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이제 위정자들이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민심을 대변해야 하는데 오히려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자신들의 이익만 내세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들이 실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신들의 그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 한 사람이 이제 하나의 법치기관과도 마찬가지인 신분이 국회의원인데 그렇죠? 우리는 어쨌든 이 정의가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일제 식민처에서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나치가 이제 굉장히 유럽 전체에서 볼 때 암울한 시기였는데 그 나치 부역자들을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철저하게 처단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나치 부역자들을 처단하고 정의로운 그러니까 부정의했던 사람들을 처단하고 정의로운 어떤 토대 위에서 여기서 새 출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어떤 불만이 적었겠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제에서 일제에 부역했던 일제 부역자들, 우리 보통 뭐 친일파라고도 부르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또 6.25 전쟁 이후에도 그렇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필두로 해서 일종의 신탁 통치를 할 때 일제 부역자들, 이제 일제에 부역한 사람들이 행정적으로 좀 더 뛰어나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의라는 국가의 어떤 정통성이나 정의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중용해야 되는데 미국은 그런 게 관심이 없죠. 당연히 남의 나라인데 자기들이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우선 손쉽게 행정을 볼 수 있는 게 필요하니까. 거기서부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아직까지도 그런 어떤 친일 청산, 일제 부역자들에 대한 청산 이런 게 제대로 안 되었고 그래서 그런 후손들이 아직도 잘 살고 있고 더 좋은 위치에 있고 오히려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그 후손들이 힘들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누가 국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겠습니까? 이런 게 저는 참 안타까워요. 정의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우리 한국과 관련한 내용이 생각나서 잠깐 얘기한 거고요. 자, 그러면 우정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우정으로 번역한 필리아는 단순 친구 관계를 넘어 더 다채로운 관계를 내포합니다.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선후배, 사제지간, 군신지간 등 수직 수평적 관계를 넘나들어요.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 모두를 포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리아를 우정이 아닌 친애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우정, 친애를 행복한 삶의 필수 탁월성이라고 한 것은 역시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타자들과 관계를 맺으며 행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은 아무리 많은 재물과 명예가 있어도 친구 없이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정을 셋으로 분류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지만 친구 없이도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물론 많지는 않겠지만 현대사에서는 점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우정과 관련해서 물론 이런 내용을 하고 있지만 반드시 친구나 이제 이런 사람을 통해서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여기서는 친구와 관련해서 우정과 관련해서 행복의 어떤 요인을 찾는 거니까 여기에서 행복을 찾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는 할 수 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우정, 이익을 추구하는 우정, 서로의 인격을 있는 그대로 나누는 우정이에요. 물론 이 중 쾌락과 이익을 추구하는 우정은 진정한 우정이 아니라고 했죠. 쾌락과 이익을 중심으로 한 관계는 그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만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관계 대상이 자신에게 쾌락을 주거나 이익을 줄 때만 우정을 나눈다는 건 상대방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우정은 변덕스러워 지속적이지가 않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에는 인내와 배려, 그리고 이성적 노력이 필요한데 쾌락과 이익 추구의 우정에는 이러한 지혜 없이 그저 본능만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참다운 우정이란 서로의 인격을 있는 그대로 나누는 우정이에요. 이러한 우정을 나누는 사람들은 순수하게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상대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를 또 다른 자신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야 그의 즐거움과 고통을
고통을 진심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요. 나아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완전한 우정을 성격적 탁월성을 갖춘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성립하는 우정이라고 보았는데요. 이 우정은 우정을 나누는 이들이 좋음에 있는 동안 영원히 지속되며 서로의 존재 자체가 각자의 인격을 고양시켜 삶을 좀 더 완전한 것으로 만듭니다. 나아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우정이 통용되는 사회야말로 완전한 정치적 공동체라고 했죠. 이렇게 되면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후반부는 정치학의 프롤로그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한 삶에 관한 윤리학적 기획은 정치학에 이르러서 완성이 됩니다. 제발 발톱 때문에 피부과 그래서 오지 마세요. 노래 그 정치학의 프롤로그 역할을 한다 했는데 맞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토대가 되어야 그죠? 가능해지는 게 정치학입니다. 지금 이제 정치학은 우리가 또 넘어가면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주제와는 또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시간이 될 때 이 텍스트와 관련이 될 때 제가 하고요. 조금 더 하나 더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행복 인생과 관련해서 여기서도 이제 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휴대폰 주소록에는 몇 명의 연락처가 있나요? 그 중에 최근 6개월 동안 실제로 연락한 사람은 몇 명인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인간관계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현상의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매우 자연스럽고 오히려 필요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2400년 전 플라톤의 제자이자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인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미 놀라운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세 가지 우정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유형은 쾌락의 우정입니다. 쾌락의 우정은 말 그대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그 목적을 둔 관계입니다. 이 유형의 우정은 주로 젊은 층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비슷한 취미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즐거운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스포츠팀을 응원하거나 함께 맛집을 탐방하고 게임을 즐기는 친구 관계가 쾌락의 우정에 해당합니다. 쾌락의 우정은 즉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기반이 감정적인 요소에 있기 때문에 관계가 쉽게 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취향이 바뀌거나 상황이 변하면 관계가 소원해지기 쉽고 서로에게 진정한 도움이나 위로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쾌락의 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쾌락은 일시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쾌락의 우정에만 의존하는 것은 불안정한 삶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이익의 우정입니다. 이익의 우정은 서로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사업 파트너나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경제적인 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관계가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 파트너는 서로의 기술과 자원을 활용하여 회사를 성장시키고 직장 동료는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이익의 우정은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관계라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지만 그 기반이 계산적인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관계가 쉽게 끊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으면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고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면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익의 우정을 쾌락의 우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우정으로 평가했지만 여전히 진정한 우정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의 우정은 서로의 인격이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높게 평가한 우정은 완전한 우정입니다. 완전한 우정은 서로의 인격과 덕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진정한 조언을 해주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오랜 시간 동안 변치 않는 신뢰를 쌓아갑니다. 완전한 우정은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관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완전한 우정만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우정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반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서로에게 깊은 만족감과 행복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우정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오랜 시간 동안 신뢰를 쌓아야만 가능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우정을 얻는다면 우리는 삶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지만 동시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정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쾌락과 이익을 추구하는 우정은 점차 줄어들고 완전한 우정에 더욱 집중하게 된다고 보았는데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삶의 가치관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세상을 알아가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갑니다. 이 시기에는 쾌락의 우정이나 이익의 우정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사회생활에 적응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세 번째 유형의 우정을 더 이제 선호하는 경향이 이제 많아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우리가 뭐 솔직히 표현하면 이게 신체적인 나이, 노화와도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젊을 때는 그 젊은 혈기죠, 주체할 수 없는 젊은 혈기, 그야말로 그 사주로 따지면 질풍노도의 시기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니까, 그죠? 이런 쾌락이나 또 당장 자기한테 이익이 올 수 있는, 그죠? 사업이든 어떤 업무적인 관계 외에 또, 그죠? 이익이 올 수 있는 그런 데서 이제 우정을 좀 더 이왕이면 그런 우정을 추구하겠죠. 그렇지만 나이 들어서는 이제 노쇠하고 사실은 사회생활 일하러 다니는 그런 그 연령대에서 이제 벗어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유행이 노인들한테는 더 맞다는 거죠. 이거는 연령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더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직장, 가정, 건강 등 더욱 중요한 가치에 집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에 대한 투자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오랜 경험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확립되면서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소원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관계의 깊이를 중시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넓고 얕은 관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깊고 진솔한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얕은 관계는 피상적인 즐거움이나 일시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위로와 공감, 그리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반면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완전한 우정은 서로의 장단점을 잘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깊은 만족감과 안정감을 줍니다. 노년에는 이러한 깊이 있는 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고독감을 해소하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 성찰과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노년에는 외부적인 활동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회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내면의 성장을 이루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욱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명상, 독서, 예술 활동 등을 통해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삶의 지혜를 얻으면서 더욱 성숙한 인격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는 내면의 평화는 외부적인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넷째, 시간의 한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젊음은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 낭비를 줄이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시간을 쏟기보다는 가족, 오랜 친구, 취미 활동 등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들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완전한 우정은 드물게 나타나며 오랜 시간과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얕은 관계는 정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진정한 우정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우정은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며 서로에게 깊은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완전한 우정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저는 방금 요 이제 내용 중에 양보다는 질이라는 표현이 많이 와닿았어요. 실제로 주변에도 뭐 지금 말고 이제 조금 학생 때나 젊은 시절이지만 친구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친구 우리 인적 관리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래서 진정한 친구 뭐 한 명, 두 명 있는 것과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실제로 자기가 어려울 때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선뜻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영상에도 방금 나오지만 젊을 때는 잘 그런 걸 인식하지 못하다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우정을 선호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현명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24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우정론은 급변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과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복잡하고 다변화된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현대인들에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는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첫째, 인간관계의 양보다 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SNS의 발달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SNS에서 수백, 수천 명의 친구를 맺을 수 있지만 과연 그들 모두와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소수의 진정한 친구와 교류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많은 친구를 갖는 것보다 좋은 친구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타인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기 자신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성찰과 내면의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타인과의 비교에 지쳐 있다면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이 말에도 상당히 공감하는데, 특히 우리 사회에서 너무 특히 한국 사회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경쟁이 좀 치열하지 않습니까? 항상 타인과 비교하고, 그죠? 그런 경향이 많고, 아무래도 비교 대상은 성공한 사람이나, 그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또 비교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 스스로는 점점 작아지고 자격지심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일단은 그게 전제 조건이 되죠.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벌써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모든 게 다 부질없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점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긍정적인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셋째,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친구를 곁에 두세요. 넷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다양성을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실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짜 정보와 거짓된 소문이 난무하고 인간관계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진실성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저 니코마코스 윤약속 우정론을 통해 그래서 이제 제가 영상으로 준비한 거는 벌써 35분이네요. 영상으로 준비한 거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영상이 사실은 제가 텍스트를 읽으면 텍스트 속에 다 나오는 내용이고요. 텍스트 속에 이 문구들이 저번도 얘기했지만 번역투의 문구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풀어서 이해할 수 있게 좀 더 쉽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텍스트 보기 전에 수업 영상을 우선 보고요. 또 어떤 경우는 텍스트 자체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고 수업 영상 제가 준비한 영상에 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텍스트는 여러분 그래도 읽어보긴 해야 됩니다. 텍스트를 읽고 수업 영상도 참조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구의 우정과 관련해서 오늘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발췌해서 그 부분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사람이 친구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문제에 관해서도 사실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있고요. 우리가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 내용을 보고 있지만 또 쇼펜하우어 철학을 보면은 또 그 사람은 너무 친구에 대해서 갈망하고 이런 걸 지향하는 분이거든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또 고독을 활용해라는 그런 또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제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르게 우리가 토의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즐겁게 행복하고 또 자족적인 사람들에게는 친구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행복하고 자족적인 이런 사람들은 이미 그 조음을 아까 이제 니코마스 윤리학에 나오는 그런 조음의 의미겠죠. 이미 이러한 조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자족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필요하지도 않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친구는 원래의 자신과는 다른 타인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람이 친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텍스트에 보면은 그 146쪽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19를 인용했습니다. 여기 지금 조금 제가 잘렸는데요. 읽어드리면요. 신이 행복을 부여한다면 친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벌써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하는 일이 만약에 이제 선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잘해주는 것이라면은, 또 선행을 베푸는 것이 좋은 사람과 이제 그런 좋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은, 친구에게 잘해주는 것이 타인에게 잘해주는 것보다는 좀 더 고귀한 일이고, 그렇게 하는 한은 이제 정말 성실한 사람, 자신의 선행을, 그런 성실한 사람은 자신의 선행을 잘 받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자기가 좋은 처지에 있을 때 친구가 더 필요하고, 왜냐하면 자신의 선행을 베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좋은 처지에 있을 때 친구가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역경에 처해 있을 때는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가 또 필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친구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자기가 어릴 때만 필요한 게 친구는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좋은 위치에 있고 뭐 친구가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한 사람도 자기의 어떤 그런 행복을 전수하고, 그죠?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이제 친구,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친구라는 거죠. 친구한테 자기가 더 베풀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또 행복감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꼭 이분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친구는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볼까요? 우리 이 대중들이 유익한 사람을 친구로 간주하는가? 아까 우리가 그 내용에서 친구의 이제 세 가지 유형 중에서, 그죠? 이익과 관련된 친구가 있었고, 쾌락을 위한 또 친구가 있었고, 그죠? 여기서 이익과 관련된 거죠. 유익한 사람을 친구로 간주한다는 것인가? 정말 행복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유익한 친구가 전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즐거움을 이유로 찾는 친구들도 전혀 필요하지 않거나 혹은 잠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삶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그 외부에서 오는 어떠한 즐거움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친구를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람들은 그 행복한 사람이 즐겁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외톨이로 사는 삶은 힘겨울 것이다. 이것도 이제 우리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외톨이로 사는 삶은 힘겹다. 혼자서는 연속해서 활동하기 쉽지 않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라면 혹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라면 좀 더 쉬울 수 있다. 여기는 좀 공감합니다. 그죠? 행동으로 옮길 때, 활동을 할 때는 혼자 하는 것보다, 그죠? 다른 사람과 합심해서 함께 있을 때, 그죠? 더 쉬울 수 있거든요. 서로 힘을 합쳐서 협력해서 하니까, 그죠? 다른 사람과 이렇게 함께라면은 그 자체로 즐거운 활동이 더 연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행복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당연히 있어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행복한 사람은 그 사람이 그렇게 성실하고 진실한 그런 한에 있어서 자기들의 탁월성에 따른 행위를 보며 기뻐하고, 또 악덕으로 나온 행위들을 역겨워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선한 행위, 이런 것을 이제 베풀고 싶은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치 음악가가 아름다운 선율에 즐거워하고 열등한 선율에 괴로워하듯이 비유를 한다면, 그죠? 그래서 비유를 한다면 음악가에 비유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여기 나오죠. 그 자체가 즐거운 것이 만약에 된다면은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조음의 본성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성상 좋은 것은 훌륭한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정말 지극히 행복한 사람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산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즐거운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다.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행복한 사람한테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보세요. 여기서 못된 삶이나 부패한 삶 혹은 고통 속의 삶을 생각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한 삶들은 그것에 속하는 것들처럼 규정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고통에 관한 논의에서 이 점은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이제 추후에 고통에 관한 논의가 있을 때 이제 뭐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산다는 것 자체가 좋고 또 즐거운 것이라면 가라는 내용을 볼까요? 모두가 그것을 추구한다는 사실, 누구보다도 훌륭하고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삶을 추구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그렇다는 겁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좋고 즐거운 거라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삶은 가장 선택할 만한 것이고 이 사람들의 삶은 정말로 지극히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보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있는 것, 또 듣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있는 것, 걷는 사람은 자기가 걷고 있는 것을 지각하고, 마찬가지로 다른 경우에서도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지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지각하고 우리가 사유하고 있다는 것을 사유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지각하고 있는 것을 혹은 사유하고 있는 것을 지각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지각하는 것이라면, 즉 인식하는 것이라면 산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선택할 만한 것이다. 특히 다른 누구보다도 이 좋은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선택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존재 자체가 이미 좋고 즐겁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자체가 이제 벌써 자기 삶 자체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좋은 것을 친구와 더불어 지각하면서 그죠?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도 친구가 또 친구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가 베풀 수 있는 대상이죠. 그죠? 뭐 이렇게 보면은 결론은 나오죠. 뭐 어쨌든 자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던, 도움을 필요한 처지에 있던, 그렇지 않은 처지에 있던 친구는 필요하다는 게 이제 이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또 텍스트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조금 있습니다. 요 한 페이지 정도 남아 있는데 남은 부분은 또 여러분이 스스로 읽으면서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수업 영상에서 다뤘던 오증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미 충분히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부분은 다 배웠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텍스트 남은 부분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3장의 결혼의 철학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텍스트 152쪽에 보면 결혼의 철학, 미셀 푸코의 성의 역사, 자기애의 배려 해가지고 결혼의 철학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 현대사회에 와서 이 결혼이 예전처럼 반드시 필요하고 뭐 이런 내용을 또 하면은 여러분한테 또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고요. 결혼이 또 어떤 자신한테 굴레, 속박이 되어서 자신의 자유로운 어떤 활동, 자신이 추구하는 것에 어떤 장애 요인이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강요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어떤 의무나 책임으로 생각하던 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결혼이 필요한 사람은 당연히 결혼을 해야 되겠고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또 안 할 수 있는 게 누구에게나 있는 선택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요 3장은 일단 꼭 다루어야 할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뒤에 이제 여러분 텍스트 162쪽에 나오는 사랑의 기술,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 이 내용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술이란 말은 그 테크닉 의미의 기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런 의미의 기술은 아니고요. 그래서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다음 시간에 주제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벌써 50분 다 됐네요. 수고 많이 하셨고 남은 시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